비가 3번이나 쏟아진 뒤의 새벽이었다. 현주는 대문 앞에 고인 빗물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 남편 민재원이 관아의 세곡 장부를 품에 넣고 한양 쪽 길로 떠난 날도 하늘은 며칠째 먹구름을 풀지 못했다. 재원은 떠나기 전날 밤 평소보다 오래 딸 아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아름은 겨우 1살이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쥔 채 잠들었고 재원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현주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안에는 낡은 동전 하나와 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재현은 혹시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이 물건을 누구에게나 쉽게 보이지 말라고 했다. 현주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재현은 세곡 장부는 숫자만 적힌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겨울을 적은 책이라고 답했다. 누군가 장부를 고치면 어느 집의 밥상이 비고 어떤 과부의 논이 사라지고 어떤 아이의 이름이 호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주는 그 말이 불길해 재현의 소매를 잡았다. 그러나 재현은 걱정하지 말라고 웃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얼굴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열흘 뒤 관아는 재현이 산길의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고 알렸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하류에서 발견된 갓과 젖은 도포 조각이 재현의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수령은 위로의 뜻이라며 쌀 한 말과 헌 배 한 피를 보내왔고 장례를 서두르라는 말도 함께 보냈다. 현주는 시신도 없이 상복을 입을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시아버지 민노인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쓰러졌고 관아의 이방은 세금 체납을 들먹이며 집 앞을 서성였다. 현주는 결국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제삿날 밤 아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현주는 아이를 안고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재현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현주의 마음 한쪽은 끝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죽은 사람이라면 왜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뛰는지, 왜 비가 내리는 밤마다 남편이 젖은 도포를 털며 들어올 것 같은지 현주는 설명할 수 없었다. 재현은 고을의 작은 설이었다. 벼슬은 낮았지만 장부를 베껴 쓰는 손이 바르고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줄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세곡 장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흉년이 든 해에 곡식이 2번 거둬진 집이 있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의 논이 어느 날 수령의 친척 이름으로 옮겨진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착오가 늘 가난한 집에서만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밤마다 장부를 몰래 베껴두었다. 그 사본을 한양의 상급 관청에 올리러 가던 길에 사라진 것이었다. 현주는 남편이 지나치게 바른 탓에 화를 입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했다. 바르게 살면 왜 가족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남편이 남긴 정의는 자신과 아이의 가난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물을 곳이 없었다. 전임 수령의 기록은 이미 정리되었다고 했고 재현의 이름만 죽은 사람의 이름처럼 남았다. 10년 동안 현주는 남의 집 바느질과 길쌈으로 아름을 키웠다. 아름은 아버지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대신 어머니가 들려준 버릇 몇 가지를 기억했다. 아버지는 밥을 먹기 전 그릇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 번 쓸었고 글을 읽을 때는 오른손 검지를 살짝 굽혔고 비 오는 날에는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하늘도 사람처럼 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상상했다. 그러나 장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리면 그 상상은 금세 아픈 것이 되었다. 현주는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재현을 원망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남긴 사랑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남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다. 10번째 봄 새 수령 윤필상이 부임했다.
그는 처음에는 백성의 형편을 살피는 관리처럼 보였다. 장터를 돌며 노인의 손을 잡고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오래된 장부를 다시 조사한다며 세금을 더 거두기 시작했다. 이미 낸 세금이 미납으로 바뀌었고 땅 경계가 흐릿한 집은 하나둘 관아의 몫이 되었다. 현주의 집에도 이방 구만수가 찾아왔다. 그는 재현이 남긴 체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마지막 남은 밭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다. 현주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구만수는 장부에 적힌 것이 법이라며 종이가 없으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답했다. 아름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장부가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냐고 물었다.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부가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장부가 있다는 말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낯선 사내 하나가 현주의 대문 앞에 섰다. 그는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먼 길을 온 듯 집신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나이는 재현이 떠나던 때보다 훨씬 들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익숙함이 있었다. 사내는 자신을 떠돌이 선비라고 소개하며 비가 그칠 때까지만 처마 밑을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현주는 낯선 일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사내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고 아름이 비를 맞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자 작은 사랑방을 내주었다. 저녁밥을 차리는 동안 현주는 사내가 말없이 주변을 살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 안의 낡은 책, 벽에 걸린 작은 나무새, 재현이 쓰던 먹통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이 아닌 듯 했다. 아름은 사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그릇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 번 쓸었다. 아름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가 수없이 말해준 아버지의 버릇이 바로 그 동작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밤에 이불을 덮으며 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아버지와 닮았다고 속삭였다. 현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를 나무랐다. 죽은 사람을 닮았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다. 사랑방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종이를 넘길 때마다 오른손 검지를 살짝 굽혔다. 현주는 방문 틈으로 그 손을 보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문을 열 수 없었다.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10년 동안 억눌러둔 희망은 한 번 고개를 들자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사내는 장터를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보다 세금 때문에 곡식을 팔러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늙은 농부에게는 지난해 곡식을 몇 번 냈는지 물었고 포목상에게는 관아가 비단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물었다. 우물가의 여인들이 관아 이야기를 하다 사내를 보고 입을 다물면 그는 억지로 캐묻지 않고 그냥 물 한 바가지를 길어주었다. 아름은 학교에 가는 길에도 그를 따라다녔다. 사내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기억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이냐고 비가 오면 어디에서 숨고 싶으냐고 물었다. 아름은 이 사내가 이상하게 편했다. 그러나 현주는 더 불안해졌다. 사내가 묻는 질문이 재현이 떠나기 전 하던 질문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세금이 어디에서 2번 거둬지는지, 누가 호적을 고치는지, 관아의 곡식이 왜 장터에 비싸게 풀리는지. 그것들은 모두 재현이 죽음을 맞았다고 알려진 이유와 이어진 질문들이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구만수가 사내를 막아 세웠다. 낯선 사람이 세금과 장부를 묻고 다닌다는 말이 들렸다며 신분을 밝히라고 했다. 사내는 지나가는 선비일 뿐이라고 답했다. 구만수는 이 고을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도 말이 많으면 오래 머물기 어렵다고 웃었다. 그 말은 경고였고 현주는 그 순간 이 사내가 위험한 길에 들어섰음을 알았다.
그날 밤 사내는 현주에게 오래된 장부나 영수증이 남아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주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사내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민재헌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주의 손에서 물그릇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사내를 노려보며 알고 싶다. 당신이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왜 내 집에서 그 이름을 꺼내는지, 남편이 정말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현주에게 너무 잔인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현주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내가 잠든 뒤 현주는 쌀독 뒤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10년 동안 열지 못한 주머니였다. 종이에는 재헌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현주야,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동전의 뒷면을 믿을 만한 관리에게 보여라. 그리고 아름에게 아버지가 떠난 것은 너를 버린 일이 아니었다고 전해다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암행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현주는 숨을 멈췄다. 재헌은 단순히 장부를 들고 떠난 서리가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명을 받아 고을의 부정을 밝히려 했고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사라져야 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분노가 되었다. 살아있었다면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는가? 아름이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는 동안 자신이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대문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현주는 동전을 꼭 쥔 채 사랑방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10년 전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새벽 현주는 사랑방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마치 오래전부터 멈추지 못한 시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현주는 문 너머의 사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10년 동안 자신은 남편의 죽음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남편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 죽음보다 더 큰 질문을 데려오고 있었다. 돌아온 사람이 정말 재헌이라면 현주는 기뻐해야 하는가? 아니면 10년 동안 자신과 아이를 혼자 남겨둔 사람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가? 날이 밝기 직전 현주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다. 사랑방의 사내가 깨어나오자 현주는 그릇을 내밀며 오늘은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사내는 관아의 옛 창고와 산 아래 암자 쪽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주는 그가 아무렇지 않게 암자라는 말을 꺼낸 순간 숨을 삼켰다. 재헌이 사라진 산길 아래에 암자가 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도 모두 아는 일이었지만 그곳은 10년 동안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던 장소였다. 현주는 아무 표정 없이 물었다. 왜 하필 암자냐고. 사내는 오래된 기록을 찾는 사람이라면 물이 불어난 길과 사람이 숨을 수 있었던 곳을 함께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의 답은 지나치게 정확했다. 아름은 선비가 떠난 뒤 어머니에게 그 아저씨가 아버지라면 좋겠냐고 물었다. 현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좋다는 말 하나로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주는 아이에게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일은 기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왜 떠났고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름은 어른들은 왜 기쁜 일에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현주는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떤 기쁨은 오래 아팠던 자리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그날 낮 현주는 재헌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쳐놓은 장부의 빈 표지를 찾아냈다. 표지 안쪽에는 손톱만 한먹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면 작은 구름 모양이 드러났다.
그것은 비단 주머니 속 동전과 목패에 있던 문양과 같은 것이었다. 현주는 그 문양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재현이 자신에게 남긴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길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길 끝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현주는 그날 처음으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떠돌이 선비는 고을의 가장 낮은 곳부터 돌아다녔다. 그는 관아 앞의 큰 길보다 논두렁 길과 우물가, 장터 뒤편의 좁은 골목을 먼저 찾았다. 현주는 그가 왜 그런 곳을 살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비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고을의 장부는 관아에 있지만 장부가 맞는지는 백성의 밥상과 빈 뒤주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그는 세금을 내지 못해 소를 잃은 농부에게 언제부터 곡식이 모자랐는지 물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땅 경계가 바뀐 날 누가 찾아왔는지 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사내를 경계했다. 하지만 그가 이름을 적을 때마다 함부로 캐묻지 않고 자신이 들은 말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을 보며 조금씩 입을 열었다. 아름은 학교에 가는 길에도 선비를 따라다녔다. 현주는 아이를 말렸지만 아름은 그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다. 선비는 아름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질문하면 한참 생각한 뒤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꼭 얼굴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남긴 말과 버릇, 지키려 했던 일 속에서도 오래 남는다고 했다. 아름은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들려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렸다. 밥그릇을 만지던 손, 비가 오는 날 창문을 보던 눈, 나무 새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깎던 손가락. 아이는 그 기억들이 모두 자신에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 한편 수령 윤필상은 현주의 밭을 빼앗기 위한 절차를 서둘렀다. 관아의 이방 구만수는 체납 장부를 들고 와 사흘 안에 밭의 절반을 넘기지 않으면 집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주는 10년 전 남편이 낸 세금이 왜 다시 빚이 되었는지 물었다. 구만수는 장부에 적힌 것이 법이라고 답했다. 아름은 그 말을 듣고 장부가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냐고 물었다. 구만수는 아이의 질문을 무시했지만 떠돌이 선비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현주에게 구만수가 들고 온 체납 장부의 날짜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재현이 사라진 직후에 이미 납부된 세금이 10년 뒤 다시 미납으로 옮겨 적혀 있었다. 누군가가 옛 장부를 고쳐 쓰고 있다는 뜻이었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비단 주머니 속 동전과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선비 앞에 놓았다. 선비는 동전의 뒷면을 보는 순간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왜 이 고을에 왔는지 지금은 모두 말할 수 없지만 이 동전은 거짓 장부를 밝히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도록 만든 표식이라고 말했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면 당신은 이 집에 왜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선비는 현주의 눈을 바로 보지 못했다. 다만 자신도 10년 동안 한 집의 문 앞에 돌아오지 못한 죄를 안고 살았다고 답했다. 그 말은 대답 같으면서도 대답이 아니었다. 현주는 그가 재현인지 아닌지 더 묻지 못했다. 희망이 틀렸을 때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 무렵 아름은 사랑방에 놓인 선비의 보퉁이를 보게 되었다. 선비가 장터에 나간 사이 바람에 천이 들리며 안에서 낡은 목패 하나가 떨어졌다. 목패 한쪽에는 작은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아름은 읽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책의 표지에 같은 구름 무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아이는 목패를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현주는 그 무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재현이 떠나기 전 밤마다 꺼내보던 작은 목패에 바로 그 문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비가 돌아오자 사랑방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목패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당신은 누구냐고, 민재헌과 무슨 관계냐고, 왜 내 딸 앞에서 남편의 버릇과 목소리를 흉내내느냐고 물었다. 선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현주에게 잔인했다. 마침내 그는 한양의 감찰관이 보낸 사람이며 10년 전 사라진 세곡 장부 사건을 다시 조사하러 왔다고 말했다. 민재헌은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그가 남긴 사본은 살아있었고 그 사본 때문에 여러 고을의 장부가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다고 했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의자를 짚었다. 살아있었고가 아니라 남긴 사본이 살아있었다는 말이 더 서러웠다. 사람들은 늘 재헌의 기록만 기억했고 자신과 아름이 잃은 10년은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비는 재헌이 산길에서 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당시 재헌은 급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습격을 피해 산 아래 암자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왕실의 비밀 감찰을 돕던 노승에게 구출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헌을 죽이려 한 이들이 관아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현주와 아름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재헌은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숨기고 다른 고을의 장부를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선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름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현주는 그가 일부러 진실의 문턱에서 멈추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재헌의 친구인가 혹은 재헌 자신인가. 마음은 후자를 향했지만 이성은 그 기대를 막았다. 10년 동안 죽은 사람을 기다린 사람에게 닮은 얼굴 하나는 너무 위험한 위로였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윤필상은 고을의 유력한 지주들과 얽혀 있었고 이방 구만수는 장부를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밤 관아 창고에서 오래된 장부 몇 권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등불이 넘어져 난 불이라고 했지만 선비는 불길이 번진 방향과 창고 문이 잠긴 모양을 보고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없앤 것이라 판단했다. 아름은 불타는 창고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현주는 10년 전 재헌이 떠난 밤에도 누군가 기록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선비는 현주에게 재헌이 남긴 비단 주머니의 종이를 다시 보여달라고 했다. 종이의 뒷면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점들이 있었다. 물을 살짝 묻히자 점들은 고을 이름과 날짜를 가리키는 암호로 드러났다. 재헌은 자신이 발견한 부정장부가 이 고을 하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 고을에 이어진 일임을 남겨둔 것이었다. 현주는 처음으로 남편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해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주는 선비에게 말했다. 나는 남편이 나라의 일을 했다는 말보다 아름이 열이 났을 때 곁에 없었다는 사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아름이 아버지 없는 아이란 말을 들을 때 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집의 겨울을 먼저 견뎌야 했다고. 선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현주를 더 흔들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날 밤 아름은 선비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왜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았냐고 물었다. 선비는 대답 대신 작은 나무 새 한 마리를 꺼냈다. 재헌이 아름이 3살 때 깎아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아름은 그 새의 날개 아래에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말해준 바로 그 흠집이었다. 아이는 선비의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선비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관아의 하인들이 대문을 두드렸다. 현주의 집에서 수상한 문서를 숨긴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며 집을 수색하겠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즉시 사랑방의 등불을 끄고 현주에게 비단 주머니와 목패를 품에 넣으라고 말했다. 아름은 나무 새를 꼭 쥔 채 어머니 뒤에 섰다.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제는 집안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 밖으로 끌려나오려 하고 있었다. 하인들은 집 안을 뒤졌지만 결정적인 문서를 찾지 못했다. 현주는 비단 주머니를 옷고름 안쪽에 넣어두었고 선비는 평범한 여행자의 집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구만수는 떠나며 다음에는 밭과 집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문을 나간 뒤 선비는 현주에게 더는 이 집에만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상급 감찰관이 내려오기 전에 윤필상이 장부를 모두 없애버리면 재현이 남긴 기록도 이 고을 사람들의 증언도 힘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현주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남편의 일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종이가 우리를 또 잃게 만드는 종이라면 싫지만 그 종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아버지를 잃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현주는 딸의 얼굴을 보며 놀랐다. 아이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도 아버지가 남긴 마음을 조금씩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장터의 포목상, 과부 연씨, 세금을 2번 낸 농부 최노인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하기로 했다. 누구도 쉽게 나서지 않았지만 현주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하자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장부 한 줄 때문에 빼앗긴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목상은 처음에는 증언을 거절했다. 그는 관아의 배를 납품하며 살았고 말을 잘못하면 가게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했다. 현주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자신도 10년 동안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이 포목상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가 무서워서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 관아가 또 누군가의 딸이나 논을 빼앗을 때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포목상은 아이의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다음 날 그는 가게 바닥 밑에서 비단 납품 장부를 꺼냈다. 장부에는 관아가 실제로 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배를 적어놓고 그 차액을 세금 명목으로 백성에게 넘긴 흔적이 있었다. 포목상은 이 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숨겨두었지만 숨겨둔 기록은 결국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과부 연씨도 자기 집에 오래된 호적을 가져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호적에는 논 2마지기가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남편이 죽은 뒤 새 호적에는 논 1마지기만 남아 있었다. 연 씨는 그를 잘 몰라 그 차이를 몇 해 뒤에야 알았다고 했다. 그동안 관아는 남은 논에도 세금을 더 거뒀고 연 씨가 항의하면 남편이 빚을 남겼다고 말했다. 선비는 두 호적의 도장 모양과 종이의 결을 비교했다. 새 호적에는 전임 수령의 도장을 흉내낸 위조 흔적이 있었다. 현주는 연 씨의 손을 잡았다.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았지만 장부 한 줄로 삶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사람이었다. 며칠 뒤 선비는 장터의 늙은 약초꾼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전 폭우가 쏟아진 밤 산 아래 암자 근처에서 크게 다친 사내 하나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 약초꾼은 그 사내의 어깨에 피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젖은 장부 조각을 꼭 쥐고 있었다고 했다. 노승들이 그를 데리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음 날 관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찾는다고 소리쳤다고 했다. 약초꾼은 겁이 나 그 뒤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현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풀렸다. 재현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한 현실이 되었다. 선비는 약초꾼에게 그날 사내의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빗물과 피 때문에 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 사내가 정신을 잃기 전 한 말은 기억한다고 했다. 내 아내와 아이에게는 살아있다는 말을 전하지 마시오. 그들이 살아야 하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소리 없이 울었다. 재현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 선택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선비는 사랑방 밖에서 현주에게 말했다.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한다고. 현주는 대답했다. 그래서 지키려는 사람은 떠난 뒤에도 돌아올 길을 남겨야 한다고. 그 말은 선비에게 경고이자 아직 정체를 밝히지 못한 남편에게 보내는 말처럼 들렸다. 선비는 문 너머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다. 아름은 그 침묵을 듣고 어른들이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말들이 또다시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날 밤 아름은 나무 새를 베개 곁에 두고 잠들지 못했다. 아이는 손바닥만 한 새의 날개를 여러 번 쓰다듬으며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다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생각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바로 안길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낯설었다. 10년은 아이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고 누군가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짧은 나이였다. 현주는 잠든 딸의 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은 남편을 기다린 사람이고 아름은 아버지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같지 않았지만 둘 다 재언이 남긴 빈자리 안에서 자랐다. 현주는 창문 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돌아올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진실만 가져오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 방법도 가져와야 한다고. 감찰관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윤필상은 고을을 더 조용히 만들려 했다. 그는 장터에 군조를 세우고 백성들이 관아 이야기를 퍼뜨리면 벌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포목상은 관아가 해마다 같은 양의 비단을 사들이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장부 조각을 내놓았고 과부 연씨는 남편이 죽은 뒤 땅 경계가 바뀐 날 구만수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최노인은 수해가 난 해에 곡식을 2번 냈다는 영수증의 절반을 간직하고 있었다. 떠돌이 선비는 그 모든 종이를 날짜별로 정리했다. 그는 글씨를 쓸 때마다 오른손 검지 끝을 아주 조금 굽혔다. 현주는 그 손을 보며 재언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던 버릇을 떠올렸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다. 정말 그 사람이 재언이라면 자신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재언이 아니라면 이 마음은 또 한 번 무엇을 잃게 될까? 감찰관이 오기 전날 밤 윤필상은 현주를 관아로 불렀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힘들었을 테니 지금이라도 밭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면 아름의 혼처와 생활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현주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협박임을 알았다. 윤필상은 재언이 남긴 종이를 내놓으면 과거 일은 묻지 않겠다고 했다. 현주는 남편이 남긴 것은 종이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수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현주에게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도 결국 나라의 일에 쓰이고 집에는 돌아오지 못했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현주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다. 현주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아름의 손을 생각했다. 아이가 아버지 없는 세월을 견딘 것은 단지 남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부재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현주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당신들이 남편을 죽었다고 만들었으니 이제 그 죽음 뒤에 숨지 말라고. 윤필상은 그날 밤 현주를 돌려보냈지만 구만수에게 사람을 보내 증인들이 가진 종이를 빼앗으라고 명했다. 그날 밤 장터 뒤편에서 불이 났다. 포목상의 창고가 아니라 증인들이 모여 문서를 정리하던 작은 사랑채였다. 선비는 불길을 보고 곧장 달려갔다. 아름은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현주가 막았다. 불 속에서는 종이가 타는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선비는 젖은 천을 뒤집어 쓰고 안으로 들어가 포목상과 연씨를 끌어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찾아 나왔다.
상자 안에는 재현이 10년 전 베껴둔 장부 사본의 일부와 여러 고을의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었다. 선비의 팔에는 화상이 남았다. 현주는 그의 상처를 씻어주다가 팔 안쪽에 길게 남은 흉터를 보았다. 그 흉터는 재현이 젊은 시절 무너진 돌담에서 현주를 구하다 다친 자리와 똑같았다. 현주의 손이 멈췄다. 선비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현주를 불렀다. 그가 10년 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현주는 물그릇을 떨어뜨렸다. 민재현은 살아있었다. 재현은 현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산길에서 습격을 받았고 함께 가던 동료가 죽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노승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 습격을 지시한 자들이 전임 수령과 중앙의 관리들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상급 관청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남겨두고 비밀 감찰에 쓰기로 했다. 재현은 처음 몇 달 안에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은 더 넓어졌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현주와 아름에게 위험이 갈 수 있었다. 그는 여러 번 편지를 쓰려 했지만 편지가 가는 길 자체가 감시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번도 보내지 못했다고 했다. 현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울지 않았다. 대신 10년 동안 자신이 혼자 감당한 일을 하나씩 말했다. 시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난 날, 아름이 아버지 그림자를 따라 낯선 사내에게 손을 흔든 날, 세금 때문에 논을 빼앗긴 날, 남편의 제사를 지내면서도 돌아올까봐 문을 열어둔 밤들을 말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주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기쁨이 내가 잃은 10년을 지우지는 못한다. 재현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숨지 않고 현주와 아름 앞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날 새벽 상급 감찰관 일행이 고을에 들어왔다. 떠돌이 선비의 정체는 마침내 드러났다. 그는 민재현이 아니라 재현과 함께 비밀 조사를 맡아온 암행어사 강도윤이었다. 재현은 10년 동안 그를 도우며 각 고을의 장부를 조사해온 비밀설이었고 이번 고을 조사에서는 신분을 숨긴 강도윤이 먼저 백성의 말을 모으고 있었다. 재현은 왜 직접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현주의 물음에 윤필상과 구만수가 자신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와 수색이 이어지자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감찰관은 관아의 문을 닫게 하고 장부를 모두 봉인했다. 윤필상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고 현주와 증인들이 오래된 원한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현이 꺼낸 10년 전 사본과 새로 모은 영수증, 포목상의 기록, 연씨의 호적 사본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현이 남긴 동전이었다. 동전의 작은 표식은 당시 비밀조사 문서의 봉인 방식과 일치했고 재현이 전임 수령의 부정을 보고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조사 자리에서 윤필상은 재현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며 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외쳤다. 그러자 암행어사 강도윤이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는 왕명을 받들어 여러 고을의 세곡 조작과 토지 강탈을 조사해왔다고 선언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구만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군졸에게 붙잡혔다. 윤필상은 끝까지 자신은 전임 수령의 장부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재현은 그 말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모른 척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장부를 더 이용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필상이 부임 뒤 현주의 체납을 다시 만들고 증인들이 가진 문서를 빼앗으려 한 기록을 하나씩 제시했다.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떠난 남편이 여전히 글과 장부 앞에서 사람의 삶을 먼저 보던 사람임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앞에 서서
자기 선택의 값을 치르려는 사람이기도 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고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관아 마당에서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 그를 모르는 농부는 손도장을 찍기 전 어떤 내용인지 듣게 되었고, 과부들은 자기 땅의 경계를 지도 위에서 확인했다. 아름은 어머니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직 낯설었다. 재현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마음은 기뻤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재현은 아이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아름이 좋아하는 나무 새를 다시 깎아주었고 아이가 질문하면 솔직하게 답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돌아오지 못한 일이 옳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너무 오래 싸웠다고 말했다. 아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조사날 윤필상과 구만수의 죄가 확정되었다. 그들은 세곡을 부풀리고 호적을 고쳐 땅을 빼앗았으며 증거를 없애려 불을 냈다. 현주의 밭과 민노인이 잃은 논일부는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주는 재현에게 그 땅이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번 일이 끝난 뒤에도 한양으로 돌아가 비밀 감찰을 계속하라는 명을 받을 수 있었다. 현주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도망치듯 사라지는 선택은 하지 말라고 했다. 나라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함께 말하고 함께 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현은 처음으로 현주의 앞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편지 한 장도 없이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벼슬의 약속보다 작아 보였지만 현주에게는 10년의 어둠을 건너는 가장 큰 말이었다. 그날 저녁 아름은 아버지에게 나무 새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재현은 웃으며 어떤 새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아름은 길을 잃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새라고 답했다. 재현은 한참 말이 없었다. 현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아름이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작은 부탁 안에는 돌아온 사람에게 남기는 첫 자리가 있었다. 재현은 나무를 깎으며 길을 잃은 새가 아니라 길을 잊지 않는 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등잔불을 켜고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견딘 시간이 아주 천천히 한 방의 빛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강도윤은 조사 기록을 정리하며 현주에게 말했다. 이번 사건을 밝힌 것은 암행어사의 표식이 아니라 현주가 10년 동안 버리지 않은 동전과 아름이 던진 질문과 증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놓은 종이들이었다고 했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남편의 물건을 숨겼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윤은 숨기는 일도 때로는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킨 것을 언제 세상에 꺼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주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죽음을 의심하며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느꼈다. 그 세월은 자신을 멈추게 한 시간이 아니라 진실이 돌아올 자리를 비워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윤필상과 구만수가 끌려간 뒤에도 고을의 삶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에 탄 창고는 다시 지어야 했고 빼앗긴 논의 경계는 하나씩 다시 확인해야 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땅을 다른 이에게 넘긴 뒤였고 어떤 과부는 남편의 이름이 장부에서 지워진 지 너무 오래되어 증인을 찾기 어려웠다. 암행어사 강도윤은 재현에게 한양으로 함께 돌아가 더 큰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재현은 그 제안을 듣고 현주를 바라보았다. 10년 전이었다면 그는 아마 아무 말 없이 떠났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그는 먼저 현주에게 묻고 싶었다.
현주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온 기쁨과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마음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현에게 나라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재현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사랑했고 또 그래서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가족을 진실밖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재현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강도윤은 고을에 새로 임시로 남을 관리에게 재현을 추천했다. 재현은 한양으로 즉시 떠나는 대신 몇 달 동안 이 고을의 장부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재산을 돌려놓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일부터 하기로 했다. 관아의 큰 장부를 새로 쓰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쓰지 않았다. 그를 아는 서리들만 모아놓고 숫자를 맞추는 대신 각 마을의 대표와 과부들, 농부들, 상인들을 차례로 불러 실제로 어떤 곡식을 냈고 어떤 땅을 경작했는지 확인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아가 다시 묻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재현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도 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이웃과 함께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부가 관리의 권위를 위한 책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주는 관아 마당에서 그 말을 들으며 10년 전 재현이 떠나기 전밤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의 억울함을 기록한 종이는 칼보다 무섭다고. 이제 그 종이는 누군가를 위협하는 칼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돌리는 손이 될 수 있었다. 아름은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법을 천천히 배웠다. 재현은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억지로 묻지 않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싶어 했다. 아름은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 낡은 울타리를 고치다가 손에 가시가 박히자 아이가 달려가 물을 가져왔다. 재현은 고맙다고 말했고 아름은 무심한 척 돌아섰다. 며칠 뒤에는 학교에서 배운 글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재현은 글씨가 아주 단정하다고 칭찬했다. 아름은 그제야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재현은 잠시 멈췄다가 내가 3살 때 비 오는 날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하늘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아름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기억을 이제부터 다시 배워갈 수 있었다. 현주의 시아버지 민노인은 재현이 돌아온 지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겨우 다시 보고 손자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민노인은 마지막으로 재현에게 아들을 나라에 빼앗겼다고 원망한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백성의 집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주에게는 1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준 사람이 진짜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장례가 끝난 뒤 재현은 현주에게 깊이 절했다. 현주는 그 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은 칭찬을 받기 위해 버틴 것이 아니었다. 버티지 않으면 아름이 무너질 것 같아서 버틴 것이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시간을 알아주는 말은 늦었어도 사람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다. 마을도 조금씩 달라졌다. 박씨라는 늙은 농부는 자신이 잃은 논을 되찾았지만 그 논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다. 예전에 세금을 대신 내주던 이웃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포목상은 관아에 납품하는 배의 값을 투명하게 적어 장터에 붙였다. 과부 연씨는 다른 과부들이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매달 한 번씩 현주 집에 모이게 했다. 현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글을 잘 모른다며 망설였다. 하지만 아름과 함께 날짜와 이름을 확인하는 법을 배웠다. 재현은 글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앞에 서서 다 말해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름은 또래 아이들에게 호적에 쓰이는 기본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몰랐지만 아름은 이름을 읽을 수 있으면 누가 내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고을의 어른들에게도 오래 남았다. 몇 달 뒤 강도윤에게 한양에서 편지가 왔다. 재현이 조사한 기록이 다른 고을의 사건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재현에게 다시 중앙의 일을 맡아 달라는 뜻이었다. 재현은 편지를 들고 한참 마당에 서 있었다. 현주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다. 남편이 다시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현주가 먼저 말했다. 당신이 가야 한다면 가세요. 하지만 10년 전처럼 우리를 남겨두고 사라지지는 마세요. 아름에게도 말하고 돌아올 날을 약속하고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주세요. 재현은 현주의 손을 잡고 자신이 이제야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양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고을의 장부 정리가 끝난 뒤 일정 기간만 다녀오고 매달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강도윤도 그 약속을 지지했다. 비밀을 지키는 일이 가족을 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10년 전의 방식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재현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름은 더 이상 아버지를 낯선 선비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아이는 나무 새 2마리를 꺼내 하나는 아버지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가졌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새가 길을 잊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재현은 웃으며 이번에는 길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물은 10년 전의 막막한 눈물과 달랐다. 그때는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사람을 보내는 눈물이었고 이제는 돌아오는 길을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눈물이었다. 재현은 떠나기 전 대문 앞에서 현주와 아름에게 3번 절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가야 할 곳, 돌아올 달을 적은 편지를 현주에게 건넸다. 아주 평범한 편지였지만 현주에게는 어떤 비밀 문서보다 큰 약속이었다. 재현이 떠난 뒤에도 현주는 더 이상 대문 앞에서 죽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의 편지를 기다렸다. 첫 편지는 보름 뒤 도착했다. 한양의 길이 혼잡했다는 이야기, 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름이 좋아할 작은 먹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현주는 편지를 여러 번 읽고 아름에게도 읽어주었다. 아름은 글자 몇 개를 스스로 읽어내며 기뻐했다. 편지는 매달 도착했고 때로는 짧았지만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현주는 그 규칙적인 글씨를 보며 신뢰란 거창한 맹세보다 약속한 날에 도착하는 작은 소식에서 달한다는 것을 배웠다. 1년 뒤 재현은 약속한 달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회색 도포를 입은 낯선 선비가 아니라 이름을 숨기지 않은 민재현으로 돌아왔다. 마을 어귀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지나갈 길을 조용히 비켜주고 돌아온 가족을 바라보았다. 재현은 관아의 큰 벼슬을 받지 않았다. 그는 고을의 기록을 맡는 일을 계속하면서 필요할 때만 감찰관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다. 현주는 그 선택을 존중했다. 아름은 학교에 다니며 글을 더 배웠고 언젠가는 그를 모르는 사람의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암행어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주는 그 말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재현은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암행어사의 일을 돕고 기록을 지키며 죽은 사람으로 남아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가족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큰일을 위해 떠난 사람을 칭찬하지만 남겨진 사람의 10년을 쉽게 잊는다. 현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돌아온 사람이 용감했던 것만큼 기다린 사람이 강했다고 말해주었다.
아름도 덧붙였다. 누군가가 돌아오려면 길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어느 봄날 현주는 예전처럼 비가 내리는 마당에 섰다. 10년 전 재현이 떠나던 날과 비슷한 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다. 재현이 우산 대신 삿갓을 털며 들어왔고 아름은 뛰어나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다.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동전은 이제 더 이상 쌀독 뒤에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아름의 책상 위에 두었다. 아름이 왜 거기에 두느냐고 묻자 현주는 숨긴 진실은 언젠가 사람을 살리지만 밝혀진 진실은 다음 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등잔불 아래에 앉아 오래된 장부와 새 편지를 함께 정리했다. 재현은 딸에게 장부를 읽는 법을 가르쳤고 현주는 날짜를 확인했다. 비는 창밖에서 조용히 내렸지만 집 안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가 없었다. 남편은 10년 뒤 암행어사의 길을 따라 돌아왔고 아내와 딸은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름과 기억을 지켜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숨겨진 신분과 권세를 밝힌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가족에게 다시 말을 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 뒤로 관아의 장부를 볼 때마다 재현의 말을 떠올렸다. 장부는 숫자를 적는 책이지만 숫자만 읽는 사람에게 맡기면 누군가의 밥상과 이름이 사라질 수 있다고. 현주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동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동전이 왜 숨겨져 있었는지 들려주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과 서로의 말을 믿어준 사람들이 고을을 바꿨다고. 아름은 자라서 관아의 기록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 처음으로 새로운 과부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을 때 오래 기다렸다. 여인은 말이 자꾸 끊겼다. 아름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기다린 10년과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걸린 길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큰 정의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재현이 고을의 장부를 바로잡는 동안 현주도 자신의 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로 번 돈과 되돌려받은 밭의 첫 수확 일부를 모아 장터 끝 작은 방 하나를 빌렸다. 그곳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와서 문서를 읽을 수 있게 작은 평상을 놓았다. 아름은 아버지에게 배운 숫자와 날짜를 적어두었고 과부 연씨와 다른 여인들은 서로의 문서를 함께 확인했다. 현주는 자신이 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혼자 관아에 들어가지 않도록 곁에 앉아주는 일은 할 수 있었다. 그 방은 시간이 지나며 고을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 누군가 세금 종이를 들고 오면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함께 읽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현주가 10년 동안 버틴 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아름은 아버지가 한양에 다녀오는 동안 편지를 받는 일을 가장 좋아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읽어주는 글을 듣기만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 한 글자씩 읽어보았다. 재현의 편지는 늘 같은 첫 문장으로 시작했다. 아름아, 오늘도 내 이름을 먼저 적는다. 아이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따라 썼다. 이름을 먼저 적는다는 것은 자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현주는 편지가 올 때마다 예전의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다림 속에 날짜가 있었다. 언제 떠났고 언제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다.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두렵지 않으려면 기다리는 사람도 그 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현주는 배웠다. 몇 해 뒤 고을의 아이들이 향교에서 글을 배울 때 박문기는 재현의 장부 이야기를 수업에 넣었다. 그는 숫자가 틀리면 곡식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겨울이 틀어진다고 가르쳤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어려워했지만 아름은 친구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 장부 때문에 밭을 잃을 뻔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문서를 볼 때 이름과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10년 동안 쫓았던 진실이 마침내 다음 세대의 습관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벼슬보다 느리고 조용한 변화였지만 더 오래 남을 변화였다. 현주는 비단 주머니와 암행 동전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다. 어느 날 아름이 그 동전을 손에 들고 물었다. 이 동전이 아버지를 데려온 거냐고. 현주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동전 하나가 사람을 데려온 것은 아니라고.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무서워도 말해준 이웃들의 용기가 함께 길을 만들었다고. 아름은 그 말을 듣고 동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현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집의 대문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문이 아니었다. 돌아오는 사람과 떠나도 소식을 남기는 사람과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되었다.